어머님, 이제 그만 주무세요. 편하게, 영원히요. 제 침대 옆에 서 있는 미란의 손에는 하얀 베개가 들려 있었고 그 뒤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은 그 아이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버티세요? 이미 3억이나 받아가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미란이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저는 침대 모서리에 등을 붙인 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말려라. 제발.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고 그의 주먹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늙은이 한 명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시어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미란의 손이 베개를 들어 올렸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문이 와장창 부서지며 진수가 뛰어들어왔고 미라는 황급히 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박정심,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대접했고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3억을 털어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 미란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이, 그리고 제가 죽을 뻔한 이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2년을 살아온 한 여자가 제 며느리에게 당한 일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이 좁은 월세방에서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급해졌고 그 다음엔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진수. 지금 일어나셔야 해요.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뻐근하게 아팠고 겨울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틈새로는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문을 열자 1층에 사는 진수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니, 진수야. 새벽 3시에. 지금 아래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 방으로 올라오려는 것 같아요.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농담할 때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나가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저는 황급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올릴 수가 없었고 가방을 챙기려다 진수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고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쪽으로요. 진수가 뒷문 쪽으로 저를 이끌었고 저는 그 좁은 통로를 비틀거리며 빠져나갔습니다. 밖은 깜깜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저는 진수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진수가 멈춰 섰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진수야,
대체 무슨 일이니?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72년을 살며 이렇게 뛰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은 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탐정. 네. 형이 탐정이고 저는 조수예요. 할머니 며느리분 최미란 씨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란을 왜? 할머니, 최미란은 연쇄 보험 사기범이에요. 지금까지 3명의 남편을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어요. 진수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미란이, 그 예의 바르고 세련된 며느리가 뭔 소리를 하는 거니? 할머니가 4번째 타깃이에요. 오늘 밤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수가 황급히 저를 붙잡았고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찜질방 안은 따뜻했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가 건네준 따뜻한 식혜를 손에 쥐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식혜가 쏟아졌고 그 갈색 액체가 마루 바닥에 퍼져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란이가 정말 그런 짓을? 네,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은 2015년 산에서 추락사, 두 번째는 2018년 교통사고, 세 번째는 2021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모두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미란이 수익자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곧 깨어날 거야. 그리고 할머니 아드님, 박준호 씨도 공범이에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처음엔 속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알면서도 동조하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5억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수익자는 준호 씨예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준호가 미란을 데려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미란이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어머님 친딸처럼 모실게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 우리 집안에도 봄날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3억을 털어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줬을 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남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저를 집으로 데려갔을 때 미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걸 봤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든 시기니까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찜질방 안에는 새벽인데도 몇몇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인생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진수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형한테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일단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미란이 살인자라는 것도, 준호가 공범이라는 것도, 제가 죽을 뻔했다는 것도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결코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찜질방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진수의 형이자 이 모든 조사를 진행한 탐정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우입니다. 민우가 제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낯선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정말 확실한 거니 미란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게. 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최미란의 과거 기록이에요. 첫 장에는 미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미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머리 색깔도 다르고 화장도 달랐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위험한 눈빛이었습니다. 본명은 최미란이 맞아요. 하지만 3번의 결혼을 할 때마다 이름을 조금씩 바꿨어요. 최미나, 최미나, 최미란. 비슷하지만 다른 이름들로요. 민우가 다음 장을 넘겼고 거기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등산 중 추락사, 사업가 교통사고로 사망, 40대 남성 심장마비로 급사. 모두 부고 기사였고 모두 미란의 남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이정훈 씨, 당시 32세. 설악산 등산 중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미란과 결혼한 지 1년 만이었고 2억짜리 생명보험이 걸려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남편 강민수 씨, 당시 38세. 사업가였어요. 결혼 2년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보험금은 3억이었어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정비 불량으로 결론 났어요. 세 번째 남편 박성호 씨, 당시 45세.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결혼 3년 만이었고 보험금은 4억. 부검 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나왔지만 민우가 잠시 말을 멈췄고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3건 모두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알던 미란이 아니었습니다. 친딸처럼 모시겠다던 그 며느리가 이렇게 냉혹한 살인자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는?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민우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와 미란이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각했고 미란이 준호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 전 찍은 사진이에요. 둘이 할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림리딩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미란이 어머니가 문제라고 말하는 게 보였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제가 낳은 아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좀 더 충격적일 수 있어요. 민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핸드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해야 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안 그러면 우리가 망해. 내 빚이 얼마인데. 그리고 어차피 늙으셨잖아. 몇 년 더 사시겠어.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야. 엄마니까 뭐,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이미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맨날 집안일 간섭하고, 우리 사생활 침해하고. 차라리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하지만, 박준호,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면 나 혼자 하든가. 침묵이 흘렀고 얼마 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하자. 녹음이 끝났고 찜질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10달을 배 속에 품었던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었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진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저는 그제야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저는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민우와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준호가 저렇게 변한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최미란이라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여자가 준호 씨를 조종한 거예요. 민우가 위로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누가 조종한다 해도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고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결정적인 증거를요. 그래야 경찰이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미끼가 되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2년을 산 이 눈으로 젊은 탐정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희가 최대한 보호할게요. 할머니만 믿어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일상은 이미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좋아요. 하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에게, 제 아들에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럼 계획을 설명드릴게요. 할머니,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저희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한 칸을 개조한 공간이었고, 벽면에는 각종 사진들과 메모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미란의 사진, 준호의 사진, 그리고 제 사진까지. 제 일상을 찍은 사진들이 거기 있었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왔는지를요. 할머니, 앉으세요. 낡은 소파에 앉자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컵의 온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은 간단해요. 할머니가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또 올 텐데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엔 저희가 모든 걸 녹화하고 녹음할 거예요. CCTV도 설치하고 할머니 몸에도 소형 녹음기를 달아드릴게요. 민우가 작은 기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단추만 한 크기의 녹음기였고 옷에 달아도 전혀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24시간 감시할게요. 진수는 1층에 계속 있을 거고 저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들어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과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미란 씨와 어떻게 지냈는지, 준호 씨가 어떻게 변했는지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팠던 기억들이었으니까요. 5년 전이었어요. 준호가 미란이를 데려왔을 때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봄날이었고 집 앞 목련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리더니 미란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란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해요. 제 여자친구 최미란이에요. 그날 미란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얼마나 예의 바르게, 얼마나 공손하게 말했는지.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준호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한정식 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 5억 정도 됐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3억을 털어서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고 나머지 2억은 남편의 병원비와 제 노후를 위해 남겨뒀습니다. 신혼집의 가구도 다 들여놓고 생활용품도 다 사줬어요. 미란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요. 그땐 정말 제 딸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미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워낙 미묘한 변화였으니까요. 명절 때 찾아가도 바빠 보였고 전화해도 통화가 짧아졌어요. 하지만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죠. 그러다 3년 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고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고
준호는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온다더군요. 직장 일이 많다고요. 남편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란을 봤을 때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준호가 저보고 같이 살자고 했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라고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신혼부부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준호가 계속 설득했고 미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미란이가 저를 잘 대해줬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미란이 제 방 정리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제가 부엌을 쓰는 걸 싫어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면 시끄럽다고 했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불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를 했는데 미란이가 다시 다 씻더군요. 제 앞에서요. 어머님이 하시면 제대로 안 씻겨서요라고 하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민우와 진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부엌을 못 쓰게 했어요. 어머님 방에서만 계세요. 저희 사생활도 필요하거든요 라고 했죠. 방 안에만 있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식사는 제 방 앞에 놓아뒀고 저는 마치 죄인처럼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준호한테 말하려 했지만 준호는 항상 미란 편이었습니다. 엄마, 미란이 말도 이해해줘. 우리도 신혼인데 불편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하더군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나왔고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그게 더 편했습니다. 나올 때 미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 가세요, 어머님. 자주 연락드릴게요 라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연락은 없었어요. 그 후로 1년 동안 준호와 미라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버려진 거였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쯤 갑자기 준호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험을 하나 들어야 한다고 제 이름으로요. 그게 5억짜리 생명보험이었던 거군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서류에 도장만 찍었죠. 아들이 시키는 거니까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고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꼭 정의를 실현할 거예요. 민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손에 쥔 열쇠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2층 복도는 어제와 똑같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곳이 제가 죽을 뻔한 곳이라는 걸 알고 나니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옷장, 구석에 놓인 전기밥솥.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베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이불은 구겨진 채로 벽 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좀 보세요. 진수가 창문 틀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작은 흠집이 나 있었고, 누군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잠금 장치가 튼튼해서 못 열었나 봐요.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제 만약 진수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민우가 방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시계 속에, 액자 뒤에, 천장 환풍구에, 그리고 제 옷에는 단추형 녹음기를 달아줬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평소처럼 지내세요. 친구분들한테 전화도 하시고, 장도 보러 나가시고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셔야 해요. 알았어. 민우와 진수가 나간 후 저는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제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영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아. 웬일이야? 영아, 나 좀 이상한 일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말이야. 요즘 이상하게 자주 연락이 와. 갑자기 효녀된 것처럼 말이야.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습니다. 혹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민우가 시킨 대로 미란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1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말이야. 심지어 보험도 들어줬다며 자랑하더라고. 보험, 무슨 보험? 생명보험인가 뭔가. 5억짜리래. 나한테 뭔가 있으면 준호가 받는다고 하던데. 전화기 너머로 영희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아, 그거 좀 이상한데, 혹시. 아니야, 괜찮아. 그냥 며느리가 양심이 생긴 거겠지. 어쨌든 요즘 자꾸 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 나도 갈까 봐. 정심아, 조심해. 요즘 뉴스 보면. 괜찮아. 그럼 나 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진수는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려 했지만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울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 쥔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미란이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은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마치 정말로 효부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들어와. 미란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시계에, 액자에, 천장에 머물렀습니다. 혹시 카메라를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미라는 아무렇지 않게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참외랑 수박 사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고맙구나. 그리고 이것도요. 미란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홍삼 음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에 건강에 좋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 챙기시라고요. 매일 하나씩 드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미라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미안해요, 어머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렸어. 저희도 바빴거든요. 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신혼부부가 바쁘지. 그래도 효도는 해야죠.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준호도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준호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못 오는데 다음에 같이 올게요. 미란이 일어서며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베개에, 이불에, 창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걸까? 제가 도망친 걸 알고 있는 걸까? 응, 잘 잤어. 왜? 아니요, 그냥요. 안색이 안 좋으셔서요. 푹 쉬세요. 미란이 미소를 지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 홍삼 음료 꼭 드세요.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그 말투가, 그 눈빛이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미란이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모든 게 녹화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본격적인 위기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미란이 두고 간 홍삼 음료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마치 정말로 효부가 된 것처럼 과일도 사오고 반찬도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 홍삼 음료 드셨어요? 응,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병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가져가서 성분 분석을 하고 있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같이 생긴 병에 보리차를 담아서 버리는 척했습니다. 그래요? 효과 있으세요? 응, 기운이 나는 것 같더라. 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그 표정이 저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분석 결과 나왔어요. 디곡신이 검출됐어요. 그게 뭐니? 심장약이에요.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도 자연사처럼 보이게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미라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홍빛 음료라는 이름으로 독을 먹이려 했던 거였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됐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자백이에요. 미란이 직접 인정하는 장면을 녹화해야 해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아프신 척 하세요. 홍삼 음료를 다 드신 척 하시고요. 그럼 미란이 올 거예요. 그때 대화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알았어요.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냈고 숨소리도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미란아, 나 좀 이상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모르겠어. 갑자기 이러네. 혹시 병원 가야 하나?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옷의 단녹음기를 확인했고 카메라들이 작동하는지 체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는 일어나려다 비틀거리는 척했습니다. 문을 열자 미란이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큼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 아침부터 계속 이래. 미란이 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맥을 짚어보더니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은 없으신데. 홍삼 음료는 다 드셨어요? 응, 어제 마지막 거 먹었어. 미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몸에 좋은 거예요. 명현현상이라고 좋아지기 전에 잠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럼 괜찮은 거니? 네. 조금만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미란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새로 샀어요. 더 좋은 제품이래요. 다 나으시면 이것도 드세요. 제 손이 떨렸지만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똑같은 홍삼 음료였고 똑같은 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똑같은 독이 들어있을 거였습니다. 고맙구나. 너 참 효부다. 당연하죠. 어머님이신데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미란아, 너 나한테 보험 들어줬다며? 네, 5억짜리요. 어머님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준호가 받을 수 있게요. 고맙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니? 미란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준비.
저는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2년을 산 이 눈으로 며느리의 거짓된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 나 죽이려는 거니?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란의 미소가 사라졌고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이 홍삼 음료, 뭐가 들어있니? 홍삼이 들어있죠. 왜 그러세요? 거짓말 하지 마. 나 다 알아. 미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고,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알았어. 내가 전에도 그랬다는 것도 알아. 3명의 남편들을. 미란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혹하고 위험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아래층 그 청년? 아니면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고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야. 미란아, 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그러기로 한 거 아니잖아. 준호가 미란에게 소리쳤고 미란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뭐가 아니야? 당신이 동의했잖아. 아니면 지금 와서 양심이라도 생긴 거야. 하지만 이건 아니야. 우리 엄마야. 나를 낳아주신. 닥쳐. 미란이 소리쳤고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뭐, 할머니 혼자 헛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이 드셔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라고요. 미란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탐정들도 이미 처리했거든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아까 잡았어요. 아래층 청년이랑 형이랑. 지금 우리 사람들이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란이 일어서며 새 홍삼 음료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드시고 주무세요. 편하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미란이 저를 밀쳐냈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대선 제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미란은 상자에서 홍삼 음료 한 병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효도예요. 받아주세요. 미란의 손에 들린 홍삼 음료 병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달콤한 홍삼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요. 어서 드세요, 어머님. 미란이 병을 제 입으로 가져왔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제 턱을 붙잡아 고정시켰습니다. 그녀의 소나귀에는 놀라운 힘이 들어가 있었고 저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야, 이것 좀 말려라.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도와줘. 미란의 한마디에 준호가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은 그 아이가 지금 저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미안해요,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제 팔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병을 제 입술에 대려는 순간 저는 있는 힘껏 발버둥 쳤습니다. 병이 튕겨져 나갔고 홍삼 음료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낡은 마룻바닥에 번져 나갔고 그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미란이 혀를 찾고 다시 상자에서 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더 확실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시면 편할 텐데. 미란아, 제발. 그만둬라. 너도 사람이잖아. 사람.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섬뜩했고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첫 번째 남편 밀어서 죽일 때, 두 번째 남편 브레이크 끊을 때, 세 번째 남편 약 먹일 때. 그때마다 사람이었으면 못했죠. 그녀의 고백이 방 안을 채웠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민우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준호한테 온 거니? 돈 때문이죠, 뭐. 준호 오빠가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빚 없이. 그래서 접근했죠. 미란이 태연하게 말했고 제 옆에서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3억 받아내고 나니까 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든 거예요. 너는 괴물이라고 하시려고요? 맞아요. 전 괴물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으니까요. 미란이 다시 병을 제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제 머리를 붙잡았고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늙은이 한 명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어머님은 편히 가시고 우린 새 출발하고.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늙은이 한 명으로 취급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얕봤구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고 차분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냥 죽을 줄 알았니? 72년을 산 내가 이렇게 쉽게 당할 줄 알았어. 저는 옷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박이고 있었고 그것은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다 녹음됐어. 내가 한 말 전부. 3명의 남편 죽인 것도, 나한테 독 먹이려는 것도. 이런. 미란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침대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민우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방 밖은 고요했고 계단에서 오는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어머님. 이미 말했잖아요. 그 탐정들 이미 잡혔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오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둘 다 잡아서 지금 어딘가에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도 진수도 오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도 소용없어요.
미란이 침대 아래로 손을 뻗어 녹음기를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던져 발로 짓밟았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증거도 없어요. 어머님 혼자만 아는 거예요. 미란이 다시 병을 들었고 이번엔 더욱 확고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제 팔을 붙잡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어머님. 순순히 드실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드실 거예요? 저는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눈으로 제 며느리의 차갑게 식은 눈을 또렷하게 바라봤습니다. 너는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야. 뭐라고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너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미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미란이 병을 제 입에 강제로 밀어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와장창.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유리 파편들이 방 안으로 튀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무언가 던져졌습니다. 최루탄이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도 기침을 하며 제 팔을 놓았고 저는 그 틈을 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방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민우와 진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진수의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수가 저를 부축했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라는 경찰에게 붙잡혔고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연기가 거치고 방 안의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고 준호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방 안 곳곳을 조사했고 쏟아진 홍삼 음료를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민우야, 진수야, 너희들 괜찮니? 잡혔다고 들었는데. 잡혔었어요. 미란의 공범들한테요. 건물 뒤편에서 습격당했어요. 진수가 입술에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들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민우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방 안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녹화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독을 먹이려는 장면, 3명의 남편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장면, 모든 것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민우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미란이 발로 밟아 부순 것과는 다른 녹음기였습니다. 할머니 옷에 단 건 가짜였어요. 진짜는 시계 속에 숨겨뒀죠. 미란이 부순 건 미끼였어요. 저는 놀라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미란의 자백, 준호 씨의 공모, 전부요. 이제 법정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에서는 미란이 경찰차에 실리고 있었고,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제 아들을 마주봤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주해야 할까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미란이가 그런 사람인 줄. 하지만 알게 되고도 저는 비겁했어요. 도망쳤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어깨는 흔들렸습니다. 제가 엄마를 죽이려 했어요. 제 친엄마를요.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준호 씨, 일어나세요.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 저와 민우, 진수만 남았습니다. 고요했고 깨진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좀 혼자 있고 싶구나. 민우와 진수가 조용히 나갔고 저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홍삼 음료가 쏟아져 있었고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었고 검찰 조사가 있었고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민우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진수도 왔습니다. 음식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법정에 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미라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로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도 똑같은 복장이었고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의심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란이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하나 대답했고 그때마다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최미란이 직접 자백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명의 남편을 죽였다고. 첫 번째는 밀어서, 두 번째는 브레이크를 끊어서, 세 번째는 약을 먹여서. 제 목소리가 떨렸고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노인의 기억은 불확실하다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검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늙은이 한 명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방청객들이 술렁였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전문가 증인들이 나왔고 과거 남편들의 사망 기록이 제출됐고 홍삼 음료의 성분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디곡신,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미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죄책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미란은 다시 앉았고 재판은 끝났습니다.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고 민우와 진수가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미란은 3건의 살인죄와 1건의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미란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살인교사 및 방조죄로 징역 20년에 처한다.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고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를 용서하실 건가요? 아드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민우와 진수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하늘은 푸르렀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수가 물었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르겠구나. 이제 뭘 해야 할지. 72년을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할머니, 저희와 함께 일하실래요? 민우가 갑자기 말했고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탐정일이요. 할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경험도 많으시고 통찰력도 있으시고.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탐정을? 네. 생각해 보세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다른 할머니들을 지키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당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우의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무 보조 일을 했습니다. 전화 받고 서류 정리하고 차 끓여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역할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건 좀 봐주세요. 민우가 파일을 건넸고 거기에는 60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눈가에는 주름과 함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내외한테 집을 빼앗겼대요. 명의를 넘기라고 협박받고 계시고요. 저는 파일을 넘기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상황이 제 경우와 비슷했습니다. 효자였던 아들이 결혼 후 변했고,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가 가보겠어요. 할머니가요? 네. 이런 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는 그 여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작은 빌라의 2층이었고, 초인종을 누르자 수척한 얼굴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탐정사무소에서 왔습니다. 박정심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습니다. 혹시 그 사건의 그분이신가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들어가도 될까요? 방 안은 깨끗했지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저에게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서 남한테 말하기가.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됐고, 며느리가 점점 집을 노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살자고 했고, 그 다음엔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고 했고, 이제는 아예 넘기라고 협박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손주를 못 보게 하겠대요.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 편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어떻게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협박하는 내용, 문자 메시지, 녹음, 뭐든지요. 그리고 진명이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저는 여성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썼던 것과 똑같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협박할 때마다 녹음하세요. 나중에 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여성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소로 돌아와 민우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잘하시네요. 이제 진짜 탐정이 되신 거예요. 아니야, 난 그냥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거지.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노인들이 당하는 사기, 가족 간의 재산 분쟁, 요양원 학대 사건. 제 경험이 도움이 됐고, 제 나이가 무기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가시면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젊은 탐정들은 믿지 못해도 할머니는 믿으니까요. 진수가 말했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픔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소는 조금씩 커졌고 의뢰인들도 늘었습니다. 그중 많은 수가 노인들이었고 그들은 저를 보면 안심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계시다니 든든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선생님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저 매일 후회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준호야. 네, 엄마. 나는 아직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엄마, 20년 후 내가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자. 진짜로.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탐정 일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도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싸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사무소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도왔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박 선생님께 덕분에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기죄로 기소됐고 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저는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의 행복이 됐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거리는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우가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70대 할머니신데 손자가 통장을 훔쳐갔대요. 그래, 가봐야겠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관절이 예전만큼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았고 이제 73년째를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했고 아들에게 버림받았고 죽을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 아픔이 제 무기가 됐고 제 경험이 제 힘이 됐습니다. 73년을 살며 배운 게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많다고 배신당했다고 상처받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저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정심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손으로 받아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준호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복수가 아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기하지 않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